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K방산 지금 계속 승전보, 승승장구 하고 있는 중인데 유럽 시장에서 우리 K2 전차의 미래가 아주 밝아질 수 있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죠. MGCS 사업, 이게 결국은 안 될 거다라고 이 MGC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방산 회사의 CEO가 밝혔는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K2, PL 이런 게 최신 전차가 되는 거죠. 거기다 가격도 싸고. 자, 이런 가운데 이 폴란드에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아가고 있네요.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전투 장갑차가 우크라이나로 폴란드에서 수백 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그냥 준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이전에 들어가게 된다. 한 400대 정도가 놀라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 WS-15 이 양산 준비에 착수한다. 자기네들은 F-35 엔진하고 거의 동급이다 라고 주장하는 엔진인데 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에서부터 세계 최대의 초계함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PPA 이 군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작전 출항한다. 아마 우리나라도 올 것 같은데요. 이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괴물 엔진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WS-15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AL-31 계열은 물론 WS-10 계열까지 모두 대체하는 차세대 엔진으로 제20 전투기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는데 과연 중국 측이 주장하는 수준의 성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핀란드가 나토 가입 직후 이스라엘제 방공 시스템 데이비드 슬링 한 개 포대를 3억 1,600만 달러에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일명 패트리어트 팩4로 도입이 검토됐을 만큼 고성능 미사일인 이 시스템 도입으로 핀란드는 300km급 방공 능력과 전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인도가 한국의 FA-50보다 우수하다며 수출 시장에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테자스 마크-1A 전투기가 다른 인도제 무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양산 지연 상황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3월 계약 후에 2023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2024년부터 80세대를 도입한다는 일정이 인도 자국산 레이더 통합 문제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연기될 것이라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재로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 요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순항미사일 원잠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전과 안보 지원을 위한 긴급 파견 임무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이란과 화해하고 후티와도 대화를 시작한 판국에 도대체 무슨 안전과 안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초계함이자 가장 비싼 초계함이라는 이탈리아 해군의 타운디 레벨급 초계함 프란시스코 모로시니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배치를 위한 5개월 일정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초계함이지만 6,200톤이 넘는 배수량과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 한 척에 8천억 원이 넘는 이 배를 이탈리아 해군은 16척이나 만든다고 하는데 분류명을 호위함이나 구축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엔진인데요. 중국은 이걸 F-35의 F-135 엔진과 필적하는 파워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F-135 엔진, F-35 엔진은 191kN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181에서 187kN 정도다라고 하는데 세계 유수의 방산 전문 정보기관이죠. 제인스에서는 많아야 150kN 정도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이걸 어떻게 F-35급의 엔진을 한 방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J-20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왜? 두 개가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전투기가 될 텐데 그 말은 꿈속에서나 가능하지 싶습니다. 자, 핀란드가 이스라엘제 데이비드 슬링 이 방공 시스템을 구매했는데 이거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미사일 머리가 물고기처럼 꼬불랑하게 생겼는데 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비드 슬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인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핀란드가 이걸 도입함으로써 핀란드 북부 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무르만스크까지 방공구역에 다 들어오게 되는 러시아로서는 큰일 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자, 이 재미있는 소식인데 인도 그러면 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40년, 50년 그냥 뭐 막 잡아먹는 이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준 전차 50년, 테자스 전투기 40년인데 40년에서 또 더 추가가 되게 생겼습니다. 왜냐? 이제 마크 1A 여기에 에이서 레이더를 집어넣는다고 하고 이스라엘제 ELM 2052 에이서 레이더를 집어넣고 시제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능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사업에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양산에 들어갈 때는 잠깐 우들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국내 즉 인도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시스템 통합이 좀 제대로 안 돼요. 뭐 부조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라고 하는데 길게는 몇 년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애초에 말레이시아에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안 됐다, 납품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클래스에서는 전체주의 국가 카테고리 빼고 정상국가 시장에서는 FA50에 필적할 수 있는 대항마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는 희소식이 온 겁니다. 인도가 인도한 겁니다. 자, 중동 지역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화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이 화해해 나가는 등 이렇게 굉장히 중국 주도의 중동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모도 다 뺐던 미국이 뒤늦게 지중해에 있던 이 SSGN이죠. 순항미사일 154발을 탑재하고 있는 이 SSGN 플로리다함을 이 페르시아만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뭐 이제야 이렇게 안보 서비스를 한다라고 나서봐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손잡아 버렸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 정말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알려드렸고요. 자, 저 참 이 군함 희한합니다. 초계함입니다. 6,000톤이 넘는데 초계함이에요. 6,200톤. 어우, 이거 뭐 함교도 정말 덩치가 큽니다. 무장도 빵빵합니다. 함대공 미사일 아스터 16발, 그리고 함대함 미사일 8발, 그리고 함수소나 예인소나 다 달려 있어요. 원래 1,000여 톤 정도 되는 작은 초계함이 있었습니다. 그거 4척이 있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거 16척을 하겠다라고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는 자꾸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6,200톤까지 키운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탈리아 해군이 굉장히 슬기로워요. 지금 이제 이탈리아 해군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에스테, 그것도 상륙함이라고 의회에서는 통과를 해놓고 실제로는 항공모함 만들어 버렸죠. 더 크게 키워가지고. 이런 거 우리 해군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초계함이라고 예산 오케이 타놓고 점점 키워서 이렇게 구축할 만한 군함을 만들어버린 이 이탈리아의 초계함, 이 초계함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5개월 일정으로 오는데, 뭐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빼면 한 석 달 정도 이제 이 지역에 있단 말인데, 아마 우리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좀 우리 본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해군 계속 뭐 쫄보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뭐 일단 던져놓고 오케이 하면 그래 뭐 근데 해보니까 이게 더 필요해 저게 더 필요해 자꾸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의 차세대 공통 전차를 목표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을 추진하던 MGCS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체계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 개념 검토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안으로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차세대 전차가 맞나 싶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공동 개발 차세대 주력 전차 MGCS가 착수 3년 동안 선행 연구 단계 파트 1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독일 방산업체 랭크 그룹이 현지 시각 4월 9일 밝혔습니다. 랭크 그룹의 수전 위건드 최고 경영자는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과 프랑스 넥스터가 주도해 설립한 합자 회사인 KNDS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돌연 독일의 라인메탈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라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건드 CEO는 프랑스와 독일 업체 간에 일감 분담률을 놓고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으며, 특히 주포 국영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개발 일정이 크게 지연되면서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프랑스는 늦어도 2035년에서 2040년 전에는 르클레르 전차 대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 4기 전차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위건드 CEO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MGCS는 개발되더라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노르웨이와 체코가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도입을 결정했고, 독일 연방군이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탈리아도 같은 옵션을 고려 중이기 때문에 MGCS의 자리를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가 차지하는 분위기라고 현재 유럽 전차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노르웨이 전차 경쟁 사업 때 드러난 것처럼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는 기반 플랫폼이 낙후된 모델이고 K2와 같은 신형 전차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MGCS를 포기하고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로 차세대 전차 시장 포트폴리오를 짜려는 독일 덕분에 아무래도 우리 K2 전차의 유럽 진출이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MGCS 독일 프랑스의 이 합동 사업이죠.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본격 스타트한 지가 3년 됐고 논의가 시작된 게 2010년대부터예요.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러자 저러자 하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아직도 ROC도 못 정했다는 겁니다. 왜? ROC 정하려면은 주포 구경부터 정해야 되는데, 독일은 라인메탈이 갑자기 툭 끼어들어와서 라인메탈 포 만드는 회사죠. 야, 130mm 해줘.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무슨 소리야, 120mm 하면 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느라고 주포를 못 정했으니, 주포가 나와야 이 포탄 규격이 들어가고 포탄 규격이 나와야 이거 몇 발 실을 거냐, 그러면 덩치가 나오고 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스타트 첫 술도 못 뜨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 이 랭크라는 이 회사의 CEO예요. 이 회사는 이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MGCS 사업의 변속기, 동력계통 여기에 이제 협력업체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니 뭐 자기네들 옆에서 보니까 도저히 그냥 열받아서 못 보겠다.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MGCS는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 라인메탈이 갑툭튀 툭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난장판 돼버렸다라는 건데, 이 MGCS 사업을 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는 바람에 이 유럽 여러 나라들이 급속도로 군비 증강 가속 페달을 당기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서유럽은 레오파르트 A7, 동유럽은 K2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전차가 지금 팔려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차 사면 주로 30년, 아무리 못 써도 30년, 주로 요즘은 뭐 이제 40년씩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렇게 다 사는 마당에 MGCS 해가지고 살 나라가 어딨냐? 하다못해 독일군도 지금 레오파르트 A7 사는 마당에 라고 하는 건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자, 라인메탈이 갑자기 KF-51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거 해줘 하고 난장판을 치는 바람에 안 됐다라는 건데, 이 130mm 주포 전 세계 어디에도 안 쓰는 이걸 들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니들 이거 좀 사줘 라고 하는 이 라인메탈의 팩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보가 아닌다면 이거 후속 군수 지원도 아무한테도 못 받는, 오직
자기네들만 써야 되는 130mm 포탄, 자기네들이 그러면 뭐 수천만 발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안 사겠죠.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K2에게 얼마나 이게 희소식이냐. 레오파르트 A7 플러스하고 우리 K2 N5가 경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현지에서 논란이 되면서 이 평가 결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주포 공격력, 연사 속도, 방어력, 그리고 거주성 모든 면에서 K2가 압승했답니다. 압승.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 때문에 갑자기 마지막에 총리가 뒤엎어 버렸죠. 그래서 이 K2 N5보다 더 덩치가 큰 게 뭡니까? K2 PL이죠. 왜냐? 여기는 보기륜이 6개. 그런데 K2 PL은 보기륜 한 개 더 느려서 덩치를 더 키웁니다. 그러니까 K2 PL을 능가하는 전차는 나올 수가 없어요. K2 PL보다 더 덩치 작은 K2 이거에게도 시험평가에서 완전히 그냥 뒤진 이 레오파르트 A7인데 그런데 지금 프랑스와 독일은 이걸 가지고 그냥 수십 년 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프랑스는 이 차세대 전차 사업하느라고 자기네들 르클레르 전차 개량도 안 했고 성능 개량도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쓰고 있었는데 큰일 난 겁니다. 우리 K2 전차 소유력까지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공세 일정에 맞춰 폴란드가 엄청난 물량의 장갑차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확인된 물량만 최소 200대가 넘는데 세계 군단 규모로 구성될 우크라이나 공세 부대의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거대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방문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폴란드로부터 대량의 기갑 장비 지원을 받았으며 해당 장비들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반입되었거나 반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월 9일 폴란드가 기증한 BWP-1 보병 전투장갑차 100대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 육군에 전달됐다라며 폴란드는 두 차례에 걸쳐 차륜형 장갑차인 로소막 200대도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갑차 공급은 폴란드 정부와 유럽연합이 함께 준비한 선물인데요. 폴란드 육군이 1000대 이상을 보유 중인 BWP-1 장갑차를 일부 개조해 우크라이나군에 넘기고 여기에 비교적 신형 차륜형 장갑차인 로소막도 긴급 지원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갑차 지원 규모는 공식적으로 100대 이상, 비공식 자료로는 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WP-1 장갑차의 경우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해 예비 부품과 탄약이 충분하고 우크라이나군도 사용 중인 장비여서 별도의 차종 전환 훈련 없이 곧바로 전선 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BMP-1 장갑차를 폴란드에서 생산한 BWP-1 모델은 전투 중량 13.2톤의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보병 8명이 탑승할 수 있고 주포인 73mm 저하포는 대전차 전투는 불가능하지만 고폭탄을 사용해 화력 지원이 가능한 만큼 공세작전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물량으로 100대, 추가 물량으로 100대가 더 공급되는 로소막 장갑차는 8륜 장갑차의 베스트셀러인 파트리아 AMV의 파생형인데요. 전투 중량 22톤의 차체에 8명의 보병이 탑승하고 화력 지원 수단으로 30mm 기관포와 40mm 유탄 기관총 등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폴란드의 이번 장갑 차량 공급으로 우크라이나가 공세 전에 폴란드로부터 받게 될 장갑 차량은 공식 물량으로 200대, 비공식 물량으로 400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심한 전차와 장갑차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과연 이 물량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폴란드가 소련의 BMP-1 장갑차를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한 BWP-1, 그러니까 뭐 성능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은 알보병으로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유리하죠. 이게 얼마나 성능이 열악한 전투 장갑차인가 하면 이 73mm 자포가 있어요. 포가 있는데 73mm 포 꽤 대단하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저 미국이 같이 훈련하면서 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800m 안 맞아, 700m 안 맞아, 600m 해보니까 한 80에서 90% 명중률을 볼 수 있는 이 유효 사거리가 400m랍니다. 물론 그 이후 좀 먼 거리도 가끔 맞기는 하는데 그래도 80, 90%는 때려야 명중을 시켜야 유효 사거리가 되죠. 그게 400m.
아니 73mm 주포인데 그 정도로 이 성능이 열악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13톤에 불과하니까 방어력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소총탄은 막아내니까 400m 밖에서 소총탄 막아내면서 73mm 포 쏘면 뭐 건물 하나 부술 수 있죠. 창가에 쏘고 있는 러시아군이 만약 있다면 건물 그냥 내부로 그냥 포탄 쏘아버릴 수 있죠. 뭐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총항구도 있어가지고 요 뚜껑 열고 또 총도 좀 쏠 수 있고, 이걸 지금 100대 바로 줬고 이미, 그리고 지금 200대 더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로소막, 이거는 좀 세 보이죠. 8륜 장갑차에 30mm 기관포, 40mm 유탄 기관포까지 붙어 있는 이 장갑차도 200대 두 번에 나누어서 200대 준다. 그리고 100대는 이미 보낼 준비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 펼쳐 들어가는데, 그 대공세하기 전에 이거 100대, 그리고 아까 BWP 그거 100대는 확정 들어가고, 그리고 비공식으로 BWP를 추가로 더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폴란드가 최소 500대 이상의 장갑차를 더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희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장갑차, 이 보병 전투차들이 기동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